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제 105회죠. 시행일자는 2022년 12월 3일, 작년 마지막 회차 시험 문제네요. 자, 여기에 대해서요. 이론 문제를 보시게 되면 아니죠. 어디겠어? 2022년 12월 3일 날 105회 시행된 세무 2급, 전산세무 2급이고요. 자, 이론 문제 1번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음은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 무엇을 설명하는 건가요? 물어보고 있어요. 회계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 목적과, 여기서 설명은 다 하고 있죠. 의사결정하는데 목적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회계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의사결정하는 경우와 회계정보를 이용하여 의사결정을 했을 때 의사결정의 내용에 차이가 발생하여야 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여기 목적 적합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106회 때도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여기서 질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었죠. 이것은 질적 특성이 뭐냐? 회계정보가 어떤 게 되게 유용하냐, 유용성을 의미합니다 얘기를 해드렸고, 우리 근본적으로 그 중요한 정보는 우선은 재무회계를 기준으로 해서 재무회계, 그다음에 관리회계 구분했을 때 재무회계에서 신뢰성이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재무회계에서는 관리회계에서는 목적, 적합성이라는 게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유용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세무위급에서도 가끔 이게 물어보는 문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도 지금에도 계속 이런 걸 물어보고 있죠. 여기 회계 이론에서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가 됐던 관리회계가 됐던 회계 정보라 함은 신뢰성, 목적 적합성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재무회계에서는 두 개 중에서 신뢰성이 좀 더 우선한다, 이런 차원의 얘기고요. 관리회계에서는 신뢰성보다는 목적 적합성이 더 유용하다. 그러나 두 가지 근본적인 유용성은 두 개 다 있어야지 회계 정보로서 의미가 있다. 만약에 한쪽을 상실했다면, 재무회계의 신뢰성은 있는데 목적적 합성이 없다? 그럼 회계의 정보로서 유용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보강적인 특성 세 가지씩 기다렸었죠. 신뢰성에서는 표현의 충실성, 목적 적합성에서는 예측 가치, 그다음에 표현의 두 번째는 검증 가능성, 여기는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 중립성이 있어야 된다. 여기 어디죠? 그다음에 여기 관리에서는 적시성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두 개 공통되는 사항이 있다 그랬었어요. 공통되는 게 여기 재무회계에서도 관리회계에서도 비교 가능성은 유용성에 중요한 항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해 가능성 두 개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양쪽에 다 걸쳐져 있는 그런 유용성들을 질적 특성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가, 여러분 시험 응시하시면서 머릿속에 요거는 암기가 되어 있어야지 되고, 이게 회계 1급에서는 이런 걸 구분했다면 세무 2급이나 세무 1급 안에서는 바로 지금 이 문제처럼 제가 미리 얘기해 드렸잖아요. 수업 시간에 똑같은 내용인데 항목을 구분하라는 것이 회계 1급의 수준, 세무 2급, 세무 1급의 수준은 요거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길게 설명해 놓고 얘가 뭐 설명한 거예요? 그걸 물어본다고 그 형태만 바뀔 뿐이지 근본적인 내용은 바뀌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 형태의 문제가 나올 것이니, 혹시 복습을 필요하시다면은 교재에서 요 파트들만 잘 한번 정리해서 보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다음 자료는
아주상사의 2022년 기말 재고 자산 내역이래요.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는 용어가 나왔네요. 재고자산 감모손실이 매출 총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그런데 세무 2급에서는 이렇게 급수가 올라갈수록 한 문제 단위 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계속 융합, 복합시켜서 내는 게 그 급수의 형태예요. 여기서는 여러분이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는 게 뭔지 알고 있어야 되고 손익계산서에서 손익구분의 매출 총이익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이해해야지만이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단 말이죠. 재고자산 감모손실에서 기말재고자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요 위에다가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보게 되면 우리 예를 많이 들었던 상품 재고에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항목대로 여기 상품 계정으로 따졌을 때 기말재고는 여기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그 결과로 매출원가가 계산된단 말이죠. 매출원가 이렇게 계산하는 거 이유는 여기도 다 그려놓고 해야 되겠네. 여기는 기초재고, 그다음에 여기는 단기 매입. 그래서 기초재고에다가 단기 매입을 더해서 기말재고 빼면 매출원가가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 기말재고에서 변동이 생겼어요. 기말재고에서 재고자산 감모손실, 감모 손실이 지금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감모손실이 발생했으면 기말재고 금액이 어떻게 됐든 변동이 되게 된다면 매출원가도 영향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 매출원가는 계산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었어요? 우리 매출액에서 여기 매출원가를 빼면 그 결과가 우리는 매출 총이익이다 이렇게 부르기로 했었잖아요. 매출 총이익이다. 바로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게 이 매출 총이익의 영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한번 숫자를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장부상의 기말재고가 1000개래요. 근데 지금은 실사에 의한 그 재고는 950개랍니다. 지금 개수가 차이가 나는 얘기예요. 이건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수량 차이라고 불렀어요. 기말재고에 대한 수량 차이. 수량 차이가 몇 개가 났냐면 50개가 지금 수량 차이가 났고 그 단위당 한 개당 얼마라고 그랬었냐면 얘는 지금 1,500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50개 곱하기 1,500원 하면 얼마 나와요? 75,000원 나오죠. 75,000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50개의 차이 중에서 여기서 재고자산의 감모손실 5%는 비정상적으로 발생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럼 수량 차이가 났는데 수량 차이는 정상 감모가 있다 그랬었고 그다음에 비정상 감모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정상 감모는 몇 개예요? 정상 감모는 우선 금액으로 따져봤을 때 75,000원이라는 금액 중에서 여기에 5%가 비정상이라고 한다면 여기 95%는 정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정상은 금액이 얼마가 계산이 돼요? 71,250원이 계산되네요. 그럼 비정상은 얼마가 계산이 돼요? 비정상은 75,000원 금액에 곱하기 역시 5%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5% 그러면 7만원쯤에서 빼니까 금액이 3,750원 나오나요? 3,750원. 자, 여기서도 요걸 잘 알으셔야 되는데 수량의 차이에 대한 것은 비정상 감모인 경우에는 뭐 영업 외에 비용 처리를 한다 그랬었어요. 그 영업에 비용 처리하는 계정이 재고자산 감모손실이에요. 계정이.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얘가 정상 감모라면 얘는 우리 그 제조할 때 정상적으로 즉 발생할 수 있는 범위고 어쩔 수 없다 받아들이면 예측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얘는 매출원가 처리한단 말이죠. 매출원가 처리를 이렇게 해주게 되는데 정상 처리하는 이 금액 지금 얘는 실제적으로 금액이 기말 재고에는 얼마만 반영되는 거예요?
1000개가 아니라 여기 950개 곱하기 1,500원 이 금액이 기말 재고로 들어간단 말이죠. 이것도 한번 비교해 봐 드릴게요. 1000개에 1,500원이면은 150만 원이 아무 일이 없었다면 기말 재고는 150만 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두 개 더한 거에서 얘를 빼면 매출원가가 결정이 되는데 150만 원을 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 몇 개예요? 950개 곱하기 여기 1,500원 하게 되면 142만 5천 원이에요. 142만 5천 원. 지금 기말재고는 얘가 지금 기말재고란 말이죠. 봐요. 기말재고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여기 감소손실 때문에 감소했어요. 기말재고 금액이 감소하게 되면 매출원가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매출원가가 증가하잖아요. 여기가. 그죠? 매출원가가 증가하면 매출총액은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감소하겠죠. 얼마만큼 감소하겠어요? 정상 여기 매출원가 처리가 되어 있는 71,250원만큼은 감소하잖아요. 수량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해가 됐죠? 요게 은근 별것도 아닌 문제이기는 해요. 간단하게 보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우리가 배웠던 지식 중에서 상품에 개정된 이것도 이해가 있어야 되고 여기서 기말재고와 매출원가가 변동이 되면 이의 관계가 이렇게 변동된다는 것까지 연결시켜서 알고 있어야지만이 되는 것이고 또 모두 알아야 돼요. 정상 감모손실은 매출원가 처리한다. 비정상 감모손실은 영업이익 비용 처리한다. 요 내용 최소한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지 이 문제가 풀려요. 근데 이 중에서 하나만 빠지면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럼 이 문제는 단순히 그냥 찍는 문제로 전락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계 1급과정 배울 때 요 계정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해드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세무 2급과정 오면서 여기 수량 차이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단가 차이에 대한 것들도 얘기를 했어요. 실상 여기서는 지금 만약에 문제가 수량은 같고 단가가 1,500원 만약에 시가가 1,400원이었다면 이 저가법으로 재고자산 평가손실도 발생해요. 근데 이거는 안 냈죠. 저가법을 적용 안 해도 돼요. 왜? 시가가 더 높으니까. 그래서 세무 1급 정도 되면은 이것까지도 끼워 넣게 된단 말이죠. 한 문제. 그래서 급수가 올라갈수록 문제가 자꾸 이렇게 복합적으로 융합이 되는 문제들이 출제된다라는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단계 급수에서요. 배워두셔야 될 것들은 정확히 잘 익혀놓으시면 될 거고 이 문제만 갖고서도 제가 앞에 공부할 수 있도록 다시 복습할 수 있도록 정리는 해드렸습니다. 그럼 답은 뭐가 되겠어요?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매출 총이익이 71,250원 감소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유형자산에 대한 걸 물어보고 있네요.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한번 찾아보래요. 자, 1번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이라고 나와 있죠. 사용할 목적으로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부여하는 자산이 유형자산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재무상태표 자산규정 암기하셨던 것처럼 유형자산은 비유동자산에 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는 거 예, 맞는 말이고요. 2번 유형자산은 비유동자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1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 유형자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부 보조 등에 의해서 유형자산을 무상 또는 공정가치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했다 할지라도 정부 보조에 의해서 이렇게 금액을 보조받았기 때문에 싸게 또는 무상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유형자산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로 기록했던 거 우리 세무이급 공부할 때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유형자산을 샀는데요. 정부 보조금을 받았어요. 근데 살 때 세금계산서 받은 거 그 금액 그대로 우리가 입력했었잖아요. 그 세금계산서에 쓰여져 있는 그 금액이 바로 공정가치 우리가 산 금액 그대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우리가 기록했었단 말이죠. 3번도 정확하게 잘 설명을 했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자산과 교환 다른 종류의 자산은 여러분이 교재에서 이종 교환이라는 용어로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 이종 교환 그럼 금방 알아들으니까
말을 풀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종교환과 동종교환을 아는지. 자, 여기서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 우리가 그 유형자산을 갖다 취득하는 방법 중에 교환으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어요. 교환할 때는 계정 과목으로 똑같은 계정, 이거를 갖다 우리는 동종 교환이라고 불렀어요. 그때 유형자산 취득하게 되면 이 취득가액 얼마로 결정해야지 돼요? 요거 물어본 거였단 말이죠. 이건 제가 뭐로 결정한다 그랬어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뺀 거 장부가액으로 그대로 기록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얘는 장부가액이에요. 우리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기록한다. 이게 특징이라고 그랬었고, 지금 여기서처럼 이종교환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촬영 운반과하고 비품하고 계정 과목이 다르죠. 이런 거는 이종교환이라 그랬는데,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종교환을 했을 때 취득가액은 어떤 걸로 기록하면 돼요? 이거는 내 거의 공정가치를 알면 내 것으로, 상대편의 공정가치를 내 거는 모르고 상대편 거만 한다면 상대편의 공정가치로 기록을 취득가액을 기록하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해드렸단 말이죠. 그럼 여기 설명을 들어보면 다른 종류의 자산과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이건 뭐 설명한 거예요? 이건 동종교환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종교환을 물어봤기 때문에 요거가 틀린 거예요. 자산에 뭘로 해야 된다? 공정가액으로, 공정가치로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답이 4번이 틀린 것이 되는 거랍니다. 자, 뭐 매번 말씀을 해드리지만 제가 세무이급 교재 설명하면서 자세히 설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필요 없어요. 지금 부족해서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골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까요? 4번 문제는 뭔가 봤더니 다음 중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의 인식 조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그 재무회계에서는 수익이 됐던 뭐가 됐든 간에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공통적인 것이라고 봤었고, 경제적 효익이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라 그러면 자산만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수익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지 수익으로 기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판매자에게다. 자, 여기 지금 수익이라고 인식해야 되는데 이것도 말이 조금 어렵지 내용은 되게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판매자인데 물건을 팔았어. 근데 그게 물건이 위험성이, 그다음에 그 보상이 다 나한테 전가돼 있어. 그럼 이걸 내가 팔았다고 볼 수 있나? 그걸 언제 내가 다 보상해 줘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상품을 팔았다고 하면 잘못해서 깨지거나 부서지거나 등등 하게 되면 사간 사람이 알아서 해야지. 그걸 판매한 사람이 다 책임져야 된대. 즉 사간 사람, 구매자의 실수나 등등의 이유로 저기 물건을 갖다가 고장 났거나 등등 했는데 그걸 판매자가 배상해야 된대, 보상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겠느냐는 말이죠. 그럼 판매한 게 아니라 아예 빌려준 게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익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수익의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여기 똑같이 나왔죠. 원가가 됐던 수익이 됐던 해당되는 거 다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기록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자산이 왜 빨간색으로 나와 있을까?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자산과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래요. 우발자산. 자, 요거는 뭘로 설명해 드리냐면 우발자산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이것도 용어 모르면 당연히 뭐겠죠? 우발자산. 이거는 언제 설명이 됐었느냐면 여러분이 그 부채 계정에서 비유동부채 설명할 때 제가 말씀을 해드렸던 거예요.
여기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 타이틀 자체가 충당 부채와 우발 부채예요. 우발 부채. 자, 충당 부채라는 것은 대표적인 계정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어요. 우선 여러분이 배웠던 걸로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는데 여기 지금 충당 부채라고 되어 있죠. 얘는 부채,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나 충당 부채 성격은 첫 번째, 과거의 어떤 일로 인해서 지급해야 될 부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존재할 때 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기록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직원들이 벌써 수년 동안 또는 수십 년 동안 그 회사에서 근무를 했고 당연히 이 직원이 퇴사할 때는 퇴직금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지급해야 되죠. 근데 지금 지급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두 번째, 직원들이 그 퇴직금 안 받아 갖고 가요? 꼭 받아 갖고 가요. 그러면 지급 꼭 해줘야 되죠. 그 금액 얼마 줘야 돼요? 아까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이 퇴직금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나요? 있죠. 우리 그래서 매년 12월 31일 기말에 전 직원이 퇴사한다고 가정하고 그 사람의 월급에다가 곱하기 근속연수 등등 해서 퇴직금 계산했잖아요. 그럼 신뢰성 있게 그 숫자는 저기 계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충당부채는 재무제표에다가 기록합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우발부채는 말 그 뜻 그 자체로 우연히 발생하는 부채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요거 예를 들어 드릴 때 제가 소송 걸린 거, 소송권을 갖다가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회사에서 팔고 있는 어떤 지금 상품이 누군가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누군가가 소송을 걸었어. 지난번에 애플하고 그 삼성 갤럭시 그 디자인 전쟁 뭐죠? 상품 뭐 등등 특허 소송 같은 거 그 걸린 걸 그런 예로 설명해 드렸었는데, 소송이 걸리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그 돈을 지급을 해줘야 돼요. 그럼 그건 부채가 되겠죠. 근데 그 금액 여기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1,000억을 갖다가 지금 소송을 청구했어요. 그럼 그 1,000억을 내가 무조건 줘야 되나? 그것도 우선 신뢰성 있게 그 금액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소송이 졌나요? 그것도 모르잖아요. 소송이라는 건 해봐야지 그 법원에서 판결이 나야지 일단 승소, 패소가 가려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금액은 1,000억을 주장했다 할지라도 5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10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우발부채는 재무제표 기록을 할 수 있겠다 없겠다? 없어요. 이거는 그냥 주석사항에다가 저기 써주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소송을 당했을 때는 우발부채인데 그 소송을 한 회사가 있겠죠. 그 회사 입장에서 소송이 이기면 돈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 반대 개념으로 우발 자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우발 자산은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요? 없죠. 그리고 확실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모르죠. 그러면 기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예는 우발 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한다? 아니요. 주석에다가만 잠깐 기록해 놓는 거예요. 자, 2번. 자, 그래서 틀린 거 찾으라고 했으니 자산으로 인식한다. 첫 번째 게 틀렸네요. 두 번째, 부채는 과거의 사건,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는 미래의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지금 여기 나온 그 문장들 있잖아요. 맞는 것들. 그런 것들은 대부분 기업회계 기준에서 그대로 나와 있는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은 우리한테 회계 담당자들한테는 법과 같다 그랬었죠. 그래서 말을 크게 많이 훼손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받으면 기업회계 기준에 있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보시는 것으로 많이 익숙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2번 부채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3번 부채는 원칙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분류한다. 그렇게 한다 그랬었죠. 자, 4번에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주석으로 기재한다 되어 있죠. 요게 그 답입니다. 세무 2급에서는 지금 1번부터
A형 기준으로 5번까지 재무회계 문제였었고요. 6번부터는 그냥 원가 계산의 문제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게 이제 판결이 나서 액수를 지불하면 그때는 자산은 자, 판결 났으니까 오늘 바로 지급해 이러지는 않겠죠. 판결 나면 그때 써야 부채로. 갈때 다시 우리 세금 낼 때도 세금 나중에 낼 거니까 미지급 세금 이렇게 해놨죠. 소송에서 져서 그게 만약에 내가 이제 지급해야 될 거 날짜가 있다면 판결 날 날짜로 해서 부채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예요. 자, 다음 중 원가의 분류. 이 원가는 이거 회계 1급이 됐던 세무 2급이 됐던 크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아요. 내용이 항상 그것만 알고 계시면 회계 1급이 됐던 세무 2급이 됐던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효자 종목이 될 수 있는 항목이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었어요. 세무 2급은 계산 문제가 조금 더 나온다. 요즘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 1급 때, 세무 2급 때 대부분 제가 반복해서 많이 설명해 드리는 내용들이라서 복습해 놓으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 원가의 분류 기준은 여기 원가의 발생 형태. 원가의 발생 형태는 제가 설명했을 때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이렇게 얘기해 드렸던 거죠. 말이 조금 바뀌었어도 그렇게 금방 알아들으시면 돼요. 제가 교재에서 설명했을 때는 재료비, 그다음에 노무비, 그다음에 제조, 그리고 보통 경비라고 하든지 제조, 경비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재료비라고 하는 거라고 재료 원가, 농업이라고 안 하고 노무 원가, 그다음에 제조 경비라고 안 하고 제조 간접 원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냥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같은 용어들을 사용하니까. 자, 두 번째 원가 행태에 의한 분류는 원가 행태의 대표적인 거는 변동비, 고정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변동비, 보정비 또는 변동원가, 고정원가. 근데 얘가 변형 형태가 있죠. 준, 변동원가, 중, 고정원가. 원가 행태에 의한 분류는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거기다가 그래프까지 잘 기억하고 계셔야지 돼요 라고 했어요.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원가의 추적 가능성에 대한 거는 직접비, 간접비 이거 얘기했었죠. 추적 가능성은요, 직접비, 추적이 가능하면 직접비, 추적이 불가능하면 간접비로 구분합니다. 제조원가하고 비제조원가는 제조하느냐, 제조하지 않느냐 그 차이로 구분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과 관련됐으면 관련원가,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으면 비관련원가, 그리고 여기 구분을 그나마 또 한다면 기회원가는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원가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매몰원가는 벌써 매몰됐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벌써 결정되어 있는 원가이기 때문에 매몰원가는 비관련 원가에 해당됩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까지 해드리면 나중에 또 비슷한 문제 나오더라도 이해는 하시겠죠?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제조원가 명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보래요. 제조원가 명세서 전반적으로 회계 1급보다는 전체적인 걸 볼 수 있는 항목들을 넣어놨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기에서 여러분이 요거 보기 전에 제가 그나마 아까 아침에 잠깐 요거 좀 해놨어요. 매번 일일이 다 쓸래니까 녹화 시간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요걸 다음번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가 요 문제 설명에 대한 자료들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여기 녹화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단 말이죠. 7번 문제를 여러분이 알기 위해서는 요 용어들을 먼저 알아야 돼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제조원가 명세상에서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단기 총 제조원가는 뭘 뜻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용어를 구분할 줄 알아야지 이 문제를 보고 이해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지난 시간에 그 기출문제 106회 할 때도 설명해드렸던 문제이긴 한데 그건 그거고 또 복습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하나 준비를 좀 해봤어요. 자, 여기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수업할 때 썼던 거죠, 이거? 자, 원재료는 재고자산이고요. 제공품, 재고자산이고요. 제품, 재고자산. 세 가지 우리 재고자산으로 암기해놨던 개정 과목이에요. 재고자산은 공통적으로 기초재고와 기말재고 다 갖고 있다 그랬었어요. 기초재고, 기말재고. 자, 그다음에 원재료에서는 상품 규정하고 똑같이 원재료를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단기 매입했어요. 그래서 기초 재고에다가 단기 매입한 거 더해준 다음에 기말 재고를 빼게 되면 우리가 계산되는 그 금액은 투입액이란 용어로, 소비액이란 용어로, 또는 사용액이란 용어로 우리가 계산이 될 텐데, 요거는 원재료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규정으로 제공품 규정에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거죠. 노무비도 계산하게 되면 지금 여기는 원재료만 나와 있으니까 노무비도 계산하게 되면 여기로 들어올 것이고, 제조간접비 모두 다 합치면 여기에 다 수입이 된단 말이죠. 직접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 이 세 가지가 다 반영돼서 제품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제공품 규정에 요 세 가지, 즉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세 가지를 통칭해서 부르는 명칭이 뭐라 그랬었어요? 용어가 단기 총제조 원가입니다. 또는 단기 총제조 비용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공품 규정에서는 여기 원재료와 똑같은 계산 방식으로 기초 제공품에다가 더하기 단기 총 제조원가를 더한 다음에 기말 제공품을 빼주게 되면 계산되는 그 금액이 바로 단기 제품 제조 원가예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의 뜻은 공장에서 올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쓴 모든 총 원가를 뜻해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완성된 제품의 원가, 그게 바로 저기 원가에서 부르는 명칭으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불러요. 그러면 제공품에서 결과론적으로 최종적으로 계산하기 위한 목표는 바로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하기 위한 것이고, 제공품 계정의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품 계정에서 제품이 여기 지금 완성이 된 거잖아요. 제품이 완성된 금액이 바로 여기 제품 계정의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똑같은 금액이에요. 금액이 항상 일치해야지 돼요. 이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와가지고 그럼 여기 상품 규정하고 이제 똑같아지는 거죠. 상품일 때도 상품 규정에서 기초 재고액에다가 상품은 단기 매입이라고 그랬잖아요. 단기 매입은 사갖고 올 수 있는 것이니까 단기 매입이란 말을 쓰는 반면에 제조업에서는 제품이 공장에서 완성돼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얘가 단기에 들어온 제품들의 금액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초 재고액에다가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 더해주고 기말 제품 재고액을 빼주게 되면 여기 제품 계정에서 상품 계정과 똑같죠. 제품 매출원가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 제품 매출원가는 어디로 가요? 우리 손익계산서에 아까도 했었잖아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매출 총 이익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 손익계산서에 바로 이 제품에 대한 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제품 매출원가에. 이해가 됐죠? 흐름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고, 지금 여기서부터 제가 그때 설명해 드릴 때 이렇게 나누어 놓고, 지금 여기 앞에 부분에 있는 게 바로 어디 다 나타나 있는 거냐면 제조 원가 명세서에 나타나는 항목들이고,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손익 계산서에서 나타나는 규정들이에요 라고 이렇게 해놓고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제조원가 명세서에는 원재료에 대한 정보가 기초 원재료, 기말 원재료, 단기 매입액 이런 것들이 다 제조원가 명세서에 나타나 있었고, 또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단기 총 제조원가 이런 것들이 다 어디 있었어요? 제조원가 명세서에 나와 있었고, 제조원가 명세서 맨 뒤에 뭐가 나왔었어요? 맨 끝에 단기 제품 제조가 이렇게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제조원가 명세서 보여드렸던 거 몰라요?
보여줘요? 안 보여줘야 되죠. 자,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찾을 수 없는 게 시험 문제로 회계 1급 수준에서 나왔단 말이죠. 제조원가 명세서에 없는 게 뭐가 있어요? 제품의 기초 제품 재고액 없죠. 이건 어디 있어요? 기초 제품 재고액은 손익계산서에 나타나 있어요. 그다음에 단기 제품 지정원가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제조원가 명세서와 손익계산서에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뭐예요? 물어보면 이해요. 그죠? 그다음에 기말 제품 재고액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찾을 수 있나요? 못 찾아요. 매출원가 여기 제조원가 명세서에 있나요? 없어요. 이건 손익계산서에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이 먼저 이해해 놓고 계속 여러 번 지금 반복해 드리고 있는데 뭐 제가 기출문제 풀어드리면서 반복하는 이유도 여러분이 좀 더 익숙해지라고 계속 반복하는 것이긴 하니까요. 자,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단기 제품 지조원가는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 바로 직접 영향을 미쳤었죠. 두 번째, 그러면 가장 옳지 않은 것 찾으래요. 2번, 제조원가 명세서상 기말 원재료 재고에 재무상태 표시돼야 한대요. 기말 재무상태표에는 우리 재고자산이잖아요. 얘가 기말이면은 원재료도 있을 것이고 제공품도 있을 것이고 제품도 재고자산으로 재무상태표에 다 표시가 되어 있겠죠. 원재료 당연히 표시되지 않는다. 표시 틀렸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표시되지 않는다가 당연히 표시되어야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제공품 계정 차면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제공품 계정 거기 뭐뭐 있다 그랬어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원가, 제조간접비 세 가지 다 합쳐야 된다 그랬었죠. 그랬어요. 이 세 가지를 다 합친 총액이 단기 총제조 원가라고 부른다. 또 높아심에 여기 제조 간접 원가에는 실제로 구분할 때 변동 제조 간접 원가가 있고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있다고 얘기해 드렸었죠. 만약에 문제에서 변동 제조 간접 원가,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나누어져 있다면 이 두 개 금액 합쳐야지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조 간접 원가의 대부분은 뭐가 차지한다? 변동비가 차지한다. 고정비가 차지한다. 고정비가 차지한다 그랬었어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보기네요. 네 번째 보기에서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단기에 완성된 제품의 원가를 얘기합니다. 그렇다 그랬었죠? 이렇게 배경 지식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셔야지 문제 푸는데 좀 손쉽게 푸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8번 문제고 9번 문제는 이제 계산 문제죠. 얘도 마찬가지로 복습하는 차원에서 10분 쉬었다가 계산을 해 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우리 그 직접 배분법, 즉 제조 보조 부분에 대한 비용 원가들을 갖다가 지금 제조 부분으로 배부할 때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보조 부분에서 배부한 금액이 제조 부분에 얼마가 계산이 되는지를 계산해 보라는 문제예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직접 배분법을 사용하라는 얘기가 나오죠. 보조 부분의 그 원가를 제조 간접비를 제조 부분에 배부할 때 지금 조립 부분의 총 원가가 얼마냐고 물었거든요. 조립 부분은 여기죠. 여긴 제조 부분이고요. 총 원가가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총 원가.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 보조 부분에 발생한 설비 부분, 전력 부분이 여기 조립 부분에도 절단 부분에도 다 배부가 될 것이고요. 그 금액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두 개가 다 배부되기 때문에 총 120만 원이 여기 다 배부가 될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조립 부분의 총 원가가 물어봤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보조 부분에서 제조 부분, 조립 부분으로 배부된 금액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처럼 총 원가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총 원가인 경우에는 조립 부분에서 발생한 자기 거 여기까지 포함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인데 요거 계산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하고 수업할 때 썼던 요 표를 제가 다시 여기다 이렇게 옮겨놨어요. 자, 요 내용 항목을 보시게 되면은 자, 보조 부분비를 지금 제조 부분으로 배부한다. 그럼 보조 부분비를 제조 부분으로 배부할 때 배부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었죠. 직접 배부법.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분끼리 발생한 것들은 계산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었었고, 단계 배부법은 보조 부분끼리 발생한 원가를 계산을 하기는 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배부한다. 그게 단계 배부법 이론에 대한 거 설명이었었고,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분끼리 발생한 모든 원가를 다 계산한다. 이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또 말씀드릴 것은 어떤 방법으로 보조 부분 원가를 배부하더라도 그 총 원가는 변한다 안 변한다. 그거는 변하지 않는다. 시험 문제에서는 단기순이익에 영향을 준다, 미친다, 안 미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쳐요. 다 똑같기 때문에 방법만 다를 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직접 배부법으로 얼마가 배부되는지 계산해 봐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 조립 부분의 원가에 얼마가 배부되는지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써놓고 직접 배부법은 지금 첫째 어디부터 할까요? 아무데나 상관없으니까 설비 부문부터 해볼게요. 설비 부문에 지금 배부해야 될 금액이 얼마예요? 80만원이죠? 이거를 갖다가 조립 부분에 절단 부분에 배부할 거예요. 직접 배부법은 여기 보조 부분끼리 발생한 거 이거 쓴다고 했어요? 안 쓴다고 했어요? 안 쓴다고 했었죠. 자, 설비 부분부터 해볼게요. 설비 부분에서 총 발생한 시간은 100시간, 600시간, 200시간 이렇게 발생했는데 총 시간이 900시간이에요. 900시간이 설비 부분에서 다른 부분들을 서포트 해줬는데 직접 배분법으로 계산하게 되면 100시간은 쓰지 않는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요것만 쓰니까 총 몇 시간이 되는 거죠? 총 몇 시간이 돼요? 여기 600시간하고 800시간 두 개 합치면 총 800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총 800시간 분의 800시간 분의 조립 부분에는 몇 시간 사용했대요? 600시간. 비례법으로 계산하는 거야. 80만 원을 얼마를 배부해 줘야 될지를 뭘로 계산한다? 여기 비례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얼마가 돼요? 80만 원 곱하기 6 나누기 8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한번 계산해 볼게요. 80만 원 곱하기 6 나누기 8 하게 되면 60만 원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얘는 60만 원이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그러면 조립 부분에는 얼마가 배부된다? 설비 부분에서는 60만 원이 이렇게 배부될 거고 절단 부분은 80만 원에서 60만 원 빼니까 20만 원은 요게 배부되겠죠. 자, 이번에는 어디 거 할까요? 여기 전력 부분 해볼게요. 전력 부분의 원가는 얼마예요? 총 발생한 게 40만 원이죠. 자, 그런데 얘도 비례식으로 조립 부분에는 얼마를 배부해야지 돼요. 전체 전력 부분은 얘는 필요 없으니까 보조 부분끼리 거는 사용 안 하기로 했죠. 여기 것만 사용할 거예요. 총 몇 킬로와트예요? 1000킬로와트죠. 1000킬로와트 중에서 조립 부분에는 몇 킬로와트래요? 500킬로와트를 쓴 것만큼 배분해 주라 그러죠. 그럼 반이니까 금액은 얼마가 나왔어요? 얼마예요? 20만 원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50 결국 1000일에서 반이니까 총 비용 제조 간접비 40만 원을 여기도 20만 원. 여기도 20만 원. 이렇게 배부해 주게 되면 다 배부했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어요? 지금 여기 조립 부분에 배부돼서 발생되는 금액 총 얼마입니까? 물어봤으니까 요거 이렇게 세 개
다 더하면 총 원가가 되는 거예요. 합쳐서 얼마예요? 답 치니까 140만 원 되죠. 그래서 답이 140만 원이에요. 이거 비례식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해드렸고 시험 문제는 이렇게 한 부분만 이렇게 계산해서 답을 달라고 하지만 제가 전산세무 2급 그다음에 전산회계 1급 원가 계산 파트에서 설명해 준 거는 요거 전체적인 걸 아마 제가 다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 한번 복습을 해보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그 유튜브에 내가 동영상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유튜브에 올리는 목적이 그거예요. 여러분 복습할 수 있게끔 아무 때나 편하게 보라고. 뭐 다른 분들한테 제공하는 것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제가 수업하면서 이게 너무너무 불편했기 때문에 학습하면서 복습하고 등등 예습하고 하시는 분 필요하다 그러면 이용하시라고 제가 계속 올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도 풀어봤죠? 그래서 여기 8번 문제에 해당되는 답은 금액이 얼마였었어요? 140만원 얘가 답이 된다고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자, 9번 문제도 볼까요? 9번 문제도 지난 106회도 나왔는데 여기 또 나왔죠. 자, 정상 개별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요것도 또 말을 못 알아듣는 분 있어. 이거 예정 배부라는 얘기예요. 어디 갔어요? 예정 배부. 왜? 실제 회사에서는요. 1년 동안 기다렸다가 그 제조 간접비를 다 집계하고 난 다음에 원가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연초에 미리 제조 간접비 배부 문제를 정리해 놓고 사용하다가 연말에만 그 차이 나는 금액을 조정해 준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은 예정 배부를 얘기하는 것이고, 자, 이런 예정 배부 나오게 되면 지금 배부 기준 얘기한다 그랬었죠. 이 직접 논문 시간이 기준으로 배부한다 해서 얘가 우리가 명칭에서 사용할 배부 기준이 돼요. 그다음에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고 있다고 얘기하네요. 뭐 당해 연도초, 연초에 나오죠. 연초에 나오는 건 예정 배부예요. 제조 간접 원가 예상 금액은 100만 원. 아,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얘를 갖다가 이렇게 잘라 놓고요. 옮겨 놓고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요것도 준비해 놨어요. 자, 여기다 놓고 여기 지금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배부에 대한 공식 이걸 정확히 알고 계셔야 외우고 계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말씀해 드렸었어요. 자,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 당해 연도초 제조 간접 원가 예상 금액이라 그랬죠. 제조 간접비 예상하는 금액 어디 있어요? 배부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예정 제조 간접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뭐 얼마라고 쓰면 된다? 여기다가 100만 원 이거 쓰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여기도 예상 직접 논문 시간 예상되는 배부 기준이죠. 논문 시간이 아까 배부 기준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예상하는 예정된 배부 기준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몇 시간이래요? 2만 시간. 그럼 여기다가 똑같이 그냥 2만 시간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2만 시간이라고 써놓으면은 그러면 100만 원을 2만 시간으로 나눠보세요. 그럼 예정 배부율은 얼마가 계산이 됩니까? 100만 원 나누기 2만 시간 하니까 50원 계산되죠? 그러면 간단하게 제조 간접비를 단위당 우리가 얼마씩 배부할 거다? 50원씩 배부하면 되겠다. 여기 예정 배부율을 계산했으면 예정 배부액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 예정 배부율을 그대로 갖다 쓰면 된다 그랬었어요. 예정 배부율 위에서 계산된 거 금액당 50원. 자, 그다음에 문제 또 읽어볼까요? 단기말 현재 실제 제조 간접비 발생해 기말이 돼서 실제 제조 간접비 다 집계를 해봤더니 얼마가 발생했대요? 80만 원. 연말이 됐으면 예정하고 실제 발생한 거 조정해줘야 된다 했잖아요. 실제 발생한 거는 여기 80만 원 발생했다는 얘기고 실제
직접 노무 시간. 여기 실제 배부 기준이 되죠. 직접 노무 시간이 배부 기준이니까 실제 배부 기준은 몇 시간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13,000시간이라고 알려주고 있죠. 자, 그러면 예정 배부액은 얼마가 돼요? 13,000시간 곱하기 50원 이렇게 해줬더니 65만원 나오죠. 그래서 예정되는 배부액 금액은 65만원이었네요. 65만원. 그러면 이 예정 배부액이 어디에다가 써주라 그랬어요? 요 밑에 예정 배부액 있죠? 여기에 65만원 이렇게 써놓게 되면은 지금 이거 과대배부다 과소배부다 계산할 때에는 우리가 예상한 금액이 실제 발생한 것하고 비교하라 그랬었어요. 예상한 금액이 실제 발생한 것보다 많이 예상했어요? 적게 예상했어요? 적게 예상했죠? 그럼 과대배부예요? 과소배부예요? 과소배부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과소배부라고 쓰시는 거예요. 과소배부 얼마? 과소배부 15만원 되겠죠? 과소배부 15만원 이렇게 쓰시면 된단 말이죠. 답이 어떤 거예요? 15만원 과소배부 얘가 답이네요. 그죠?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많은 분량도 아니고 이 내용 천천히 복습하셔서 이렇게 공식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이렇게 문제 푸는 데는 시간 별로 안 걸리고 금방 풀 수 있어요. 제가 여기 공식에서 손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빈칸에다 갖다 넣기만 한 거예요. 즉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용어들을 잘 알아듣고 어떻게 계산할 줄 아는지 그거 물어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설명해 드렸고요. 10번 문제. 아래 자료를 이용해서 종합 원가 계산할 때 비정상 공손 수량 계산하면 몇 개인가요? 정상 공손이라는 것은 완성품 수량의 8%로 가정하기로 하겠습니다.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재밌네. 얘도 똑같이 캡처를 해가지고 문제 위에다 띄워놓고서는 같이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띄워놓고 할게요. 종합원가 계산의 계산 절차는 첫 번째 물량 흐름을 맞춰라. 두 번째로는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해서요. 이거 회계 1급 때 제일 많이 원가 계산에서 나왔던 문제였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가 집계하세요. 네 번째 단위당 원가 계산하고 마지막 제조원가하고 기말재고 계산하세요 라는 문제인데 지금 여기서 주어진 문제에서는요. 여기 주어진 자료 여기다 한번 똑같이 갖다 써볼게요. 기초 제공품은 200개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즉 물량 흐름부터 맞추고 있는 거죠. 이게 기초 재고는 몇 개? 200개. 그다음에 단기 착수한 건 몇 개? 900개. 그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120개래요. 기말 제공품은 120개. 자, 그럼 1100개에서 기말 재고 120개를 빼면 지금 여기 완성된 거는 총 몇 개가 돼야지 돼요? 980개가 돼야 되죠? 자, 원래는 이렇게 980개가 나와야지 첫 번째 물량 흐름, 처변에 투입된 것과 그 다음에 대변에 산출된 게 숫자가 딱 이렇게 맞는 게 바로 이 물량 흐름을 맞추라는 뜻이에요. 다 이렇게 맞았었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거기 공선 수량이 몇 개라고 좀 알려주고 있어요. 총 완성된 완성품이요. 여기 완성품 980개가 완성이 됐대요. 완성품인데 이 완성품 중에서 이상이 없는 게 900개. 그다음에 80개는 뭐래요? 80개는 공손이 지금 80개가 나왔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공손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980개 완성된 것 중에서 공손은 불량품이라고 얘기해 드렸었단 말이죠. 그래서 공손이란 말 뜻은 불량품이에요.
불황이 아니라 불량품을 얘기하는 것이고 80개 중에서 저기 정상 이 공선은 불량품이긴 한데 이 공선도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단 말이죠. 정상 공선이 있고 비정상 공선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그런데 정상 공선은 몇 개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정상 공선은 완성품 수량의 88%를 한다. 완성품 몇 개예요? 900개. 여기 8%면 몇 개가 됩니까? 72개가 되겠죠. 72개가 정상 공선이래요. 그럼 비정상 공선은 몇 개가 되겠어요? 80개에서 72개가 정상이니까 8개는 비정상이 된다는 뜻으로 되겠죠. 자, 문제에서도 지금 여기 내용이 용어들을 갖다가 알면 되게 간단한 내용인데 용어들을 다 어려워해서 당연히 이 문제를 그냥 찍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문제는 상당히 간단하게 나온 문제에 해당되고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답은 몇 번이 됩니까?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또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10번까지가 6번부터 원가 계산에 대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11번부터 15번까지는 세법에 대한 문제인데 부가세가 두 문제, 소득세가 세 문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부가세가 세 문제, 소득세가 두 문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보래요. 이렇게 기출문제 풀어보시면서 이런 문제로 정리를 해놓으셔도 괜찮아요.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법인은 개인 간이과세자 될 수 없다. 예, 법인은 어떤 경우에도 간이과세자 될 수 없습니다. 여기 간이과세자는 개인만 해당될 수 있어요. 틀린 걸 찾으라 했었죠. 맞고요. 두 번째,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 매입세액 공제를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세법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제를 크게 해주기 때문에 또 금액을 늘려줬기 때문에 간이과세자 의제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세 번째, 간이과세자는 모든 게 공급대가로 계산한다고 말씀해드렸죠. 공급대가로 과세 표준한다. 예, 맞는 말이고요. 네 번째, 간이과세자도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으나 예, 있습니다.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더라도 여기 간이과세자는 환급제도가 없어요. 환급할 수가, 왜냐면 국가에서 많은 것들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를 보게 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 물어보고 있네요.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 재화는 보편적으로 인도됐을 때 또는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기본적인 것이고 용역은요, 용역이 완료됐을 때 그때가 기본적인 공급시기예요. 자, 근데 여기 장기 할부 판매 같은 경우에는 장기 할부 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예요 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거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 계약서 기억하셔야 돼요. 계약서에 날짜도 기록되어 있고 금액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시기를 물어봤으니까 날짜에 해당되는 거 여기에서 하기로 했던 날짜에 따라서 공급 시기로 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수출할 때는 인도하는 건데 수출할 때는 인도가 어떤 걸 해서 선적하거나 기적 그 물건 실을 때요. 배나 비행기 실을 때 선적일, 기적일이 공급 시기가 됩니다. 예, 맞아요. 이것도 설명 잘하고 있네요. 공급 시기 물어봤으니까. 무인 판매기는 언제가 공급 시기라고 그랬어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얘가 왜 말이 안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판기에 사람 옆에 서 있던가요? 재화가 공급되어 있는 시기라는 것은 자판기에 돈 넣고 꺼냈을 때 그 재화가 공급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이거 자동 판매기 지금 그 시내에만 100대가 깔려 있는데 물건이 공급될 때마다 사람이 옆에서 아니면 저기 CCTV 달아놓고 그때그때 공급 시기다 얘기할 수가 있겠다 없겠다?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배웠어요 이거는? 현금 꺼낼 때라고 배웠죠. 이때가 그 총 금액이 얼마 그 자판기에서 나왔고 그 금액이 만약에 50만 원이었다. 그 꺼낼 때가 바로 공급 시기인 거야. 그 자판기에서는. 자, 그래서 얘가 틀렸네요.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고요.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장기 할부 판매, 그다음에 중간 지급 조건부 세 개 다 공통이죠. 언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자, 13번 문제 보시게 되면 이번에 면세 대상치와 용역 구분해 보세요 라고 나와 있네요. 면세 대상에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거예요. 왜 부과되지 않을까? 국민한테 생필품으로서 또 국민 생활에 필수적으로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세금의 역진성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는 거였었죠. 보기 1번의 주택과 그 부수 토지 범위 내 임대 용역이라고 했는데 제가 요거 뭘로 기억하라 그랬죠? 주택과 그 부수 토지는 그냥 우리 단독주택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우리 부모님이 집이 커서 마당하고 주택 있는 거요. 집 있는 거 단독주택 임대하고 그 돈을 받게 되면 부가세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했어요. 면세예요. 그다음에 고속철도 교통 편의 시설이 중에서 기본적인 교통 수단 말고 속도라든지 안락함이라든지 뭐 그런 거 추가가 되면 걔는 다 과세라 그랬었죠. 그래서 2번이 과세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탄, 무연탄, 금융, 보험 또 여기 또 뭐 있었어요? 토지도 있었죠. 토지도 그다음에 저작권 있는 거요. 이런 것들 다 면세 대상입니다. 13번의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14번 문제는 소득세법상의 문제네요. 이걸로 또 한번 잠깐 복습을 해보자고요. 인적공지에 대한 거 물어보고 있어요. 옳은 거 찾으래요. 뭐 틀린 걸 알면 되겠네요. 1번 기본공제 대상 판정에 있어서 자 기본공제 대상자예요? 아니에요? 여기 판정을 하는데 금액, 소득금액을 갖다가 기준으로 했을 때 소득금액에 대해서 여기서만 퇴직소득, 양도소득 금액을 더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이거 넣으면 안 된다 그랬었어요. 종합소득 신고할 때. 뭐 할 때만 요거 사용한다고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소득금액 판정할 때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세 가지를 더해서 얼마가 넘으면 얼마 이하여야지 100만원 이하여야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것이지 넘어가면 얘는 기본공제 대상자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소득 조건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확히 설명을 잘 했네요. 그러니까 1번이 답이에요. 2번은 뭐가 틀렸나 볼게요.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종합소득세는 얼마를 초과하지 않아야 돼요?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되죠. 3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그럼 뭐 해준다고 그랬어요? 한부모 공제. 만약에 여성이면은 부녀자 공제도 되죠. 근데 여기 지금 배우자가 있어요, 없어요? 부녀자 공제는 배우자 있어도 상관없어요. 배우자가 있거나 없거나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한부모 공제를 받을 때에는 배우자가 남자 여자 다 남성 여성 다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배우자는 없는데 자녀가 있어. 즉 부양가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이 전년도에 얼마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3천만 원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3천만 원 초과하면 한부모 공제 받을 수 없어요. 즉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 주는 혜택인 거야 이게. 자,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3천만 원 초과가 아니라 3천만 원 이하입니다. 자, 세 번째 형제. 그 한부모 공제하고 부녀자 공제 동시에 할 수 없다고 그랬죠? 네, 안 돼요. 한부모 공제는 남성도 여성도 다 돼요. 근데 부녀자 공제는 남성은 안 돼요. 성전환 수술 판정이 안 났으면 안 돼요. 그것도. 요즘 그거 저기 뉴스거리에 나와갖고 하긴 했었는데 저기 건강보험공단에서요 그 피부양자로 그 인정해줬어요. 동성인데 부부야. 그게 하나 이제 미치는 파급 효과가 있는데 이후에 어떻게 됐든 간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부양가족 맞고 좀 같이 하고 있다면 건강보험료 그거 피부양자로 인정해주겠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얼핏 생각이 나서 얘기한 거예요. 자, 형제 자매의 배우자. 형제 자매는 우리 족보 관계에서 해당된다 그랬죠. 근데 그 배우자나 그들의 자녀는 여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했었어요.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 부양가족에 포함 기본공제자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포함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가 틀렸고요. 마지막 네 번째 거는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부양가족에 대해서 인적공제 월할로 계산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월할 계산인데요. 이러면 그 당은 찍어주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15번 마지막 문제네요.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거. 회사에서 근로계약 관계로 인해서 받는 돈은 무조건 다 과세라고 일단은 원칙적으로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주주총회에서 뭐가 어떻게든 상여금 받았어요. 과세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퇴직할 때 퇴직금은 예를 들어서요. 퇴직금이 100인데 지금 이 사람이 퇴직할 때 150을 받았어요. 그러면 퇴직소득은 얼마만? 퇴직소득은 100만 잡아야 되고 추가로 받는 이 추가 금액 있죠? 50은 근로소득이에요. 이렇게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을 구분하는 이유는 세율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뭐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한테 그 공로를 인정하여 추가로 돈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무슨 소득이다? 근로소득이다. 퇴직소득은 퇴직 계산된 금액, 그 금액만 퇴직소득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게 되면은 근로소득 얘도 맞죠? 퇴직공로금은 네, 그 금액에 따라 달라요. 제가 그랬잖아. 우리 그 근로소득은 그 이게 소득세 내는 구간이 1월 1일부터 3월 12월 30일까지 정해져 있죠. 근데 퇴직소득은 근속기간이 다 다르잖아. 거기에 따라서 퇴직소득 금액의 세율이 똑같다면 다르단 말이에요. 근로소득이 더 세요. 장기간 소득보다 매년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 구간의 세율이 더 높다는 얘기죠. 뭐 비교해보면 알게 되긴 하겠지만은. 자, 세 번째. 사업주가 모든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휴가비. 휴가비도 직원이 아닌데 휴가비 주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이에요. 그 다음에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중소기업에서 다 이게 요건들입니다.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중소기업에서 주택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받음으로써 얻는 이득. 이거는 뭐겠다? 몇 번이에요 이거? 근로소득? 자, 이것도 여기 회사 직원이 아니면 이런 혜택을 줄 리가 없죠. 근데 종업원인 경우에는 여기 얘도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에 속해요.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기는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비과세 요건을 적용을 해준대요. 누구일 경우에 종업원이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종업원일 때 주택 구입에 관련된 거 이렇게 하는 것은 뭐에 해당된다?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건 맞지만 뭘로 한다? 비과세에 해당된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민원이 할 때는 물론 예, 돈 많잖아 그 사람은. 돈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종업원이 우리는 그만큼밖에 안 되고 요즘 올려주지도 않아. 물가는 지금 억수로들 막 올라가고 있는데 모르겠어. 누군가가 거시기 이거 녹화하면 안 되지. 자, 여기까지 해서 이론 문제는 마무리 짓고 실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드리도록 할게요.